그런데 계속 보안 때문에 그 결론이 흘러나갈까봐 전전긍긍했던 거고, 당일 아침에 했던 건 그날 뭔가 결정이 뒤바뀐 게 아니고 어떤 사소한 결정들,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내란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직에 복귀시키면 한 번 친위 쿠데타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너무 쉬운 겁니다. 기각결정만 쓸 수 있겠냐? 쓸 수 있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유가 없어요. 면죄부를 줄 법리적인 사유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시에 창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10시 반에 방송을 시작해서 12시까지 탄핵 선고하는 것을 가지고 방송을 하다가 곧바로 12시부터 또 2시까지 계속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인기 대표님 준비 잘 돼갑니까? 예, 4월의 신랑 신인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태기를 잘 못했나 했는데 이제 보니까 딱 맞춰서 태기를 했네요. 제가 1년 전에 예식장도 다 예약해놓고 나름대로 물밑에서 준비를 해오고 이제 가정의 결실을 맺고 있었는데 이게 내란이 터지고 막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리다 보니까 하여튼 마음이 참 저도 많이 좀 불편했었는데 그래도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금요일날 딱 파면 나고요. 예, 저는 또 잔치국수를 맛있게 먹는 잔치국수. 걸로 파면국수를 먹겠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가실 거죠? 예, 가서 저도 파면국수를 먹겠습니다. 파면국수. 네. 잔치국수도 좋지만 파면을 준비하면 어떤가? 예. 잔치국수에 파를 많이 파를 싸서 많이 넣습니다. 파면. 예. 파면이 되겠죠. 예. 그러네요. 몸에도 좋습니다. 이게 파를 많이 드시면. 예. 내일 모레면 윤석열 이제 끝나겠지요.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쯤 편결이 다 끝났겠지요? 예, 편결이 끝났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사실 선고 주문을 읽기 거의 직전까지 편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편결을 마친 이후에 이 공문도 이미 왜냐하면 피청구인 측에는 송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결이 다 끝나기도 전에 지금 시점을 뭐 저울질해 보면 보낸 걸로 보여서 이걸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 아마 기각각하 나오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은 5대3, 5대3은 정말 교착 상태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이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결론을 마음속으로 다 내렸다. 그 결론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생을 법관으로 살고 헌법을 고민하고 수기하는 사람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 복귀하라는 판단은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파면할 때도 그때 이제 뭐 편결을 당일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이미 며칠 전에 편결이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결론은 일찍 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보안 때문에 그 결론이 흘러나갈까봐 전전긍긍했던 거고, 당일 아침에 했던 건 그날 뭔가 결정이 뒤바뀐 게 아니고 어떤 사소한 결정들,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인기 변호사님 어떠세요? 사실 저는 어제 선고 날짜를 발표하면서 기자들한테 공지할 때 공개하고 또 기자들 취재도 이렇게 허용하고 일반인 방청까지 허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미 8대 0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재판 업무를 좀 하다 보면 이 전연차 때 변호사 생활을 할 때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원피고 중에 한 명을 대리를 할 때 재판장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변론 잘한 것 같거든요. 근데 돌아와 보면 패소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재판장이 인상도 쓰고 뭐 주장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좀 재판장이 좀 딱딱한가 싶을 때는 의외로 또 승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패소를 주기로 결정한 쪽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많이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기로 결정한 쪽에다가는 좀 박하게 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한번 돌이켜보면요. 감사원장 먼저 발표했죠. 검사 3명 먼저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한덕수 총리도 먼저 발표했고요. 일반 선고까지 했습니다. 즉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거든요. 게다가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도 원래는 연기할 게 아닌데 이것도 양보를 했고 심지어 4월 2일 재보궐까지도 지금 다 지켜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5대 3이니 뭐니 추측만 무성했었는데 사실은 8대 0으로 재판관들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하나의 빌드업을 해왔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8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 인용을 할 걸 전제로 해서 사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흔들어 제꼈던 쪽,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의 의견을 절차적으로는 다 반영을 해주고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파면을 8대 0으로 인용하자라는 내부 합의가 매우 유력해 보이고요. 광장의 언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재판소거든요. 사실관계, 법리, 재판관들의 양심 이 세 가지 요소로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와도 파면을 내지 않고서는 이건 뭐 다른 결론은 상상이 불가능하다. 안심하셔도 저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모엽 수석님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이렇게 딱 막혀 있다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선고 날짜가 잡히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조국 혁신당의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예. 그중에는 제 헌법 연구관 출신인 김형현 전 법제처장 그분을 포함해서 법률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연결도 되고 또 이전에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8대 0이라는 걸 저희는 그래서 처음부터 의심하지는 않았는데 지난주인가요? 5대 3 데드록이라는 표현이 딱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런 표현이 나와서 좀 긴장하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김영현 전 처장님과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예. 5대 3 되도록 그건 없었을 것이다. 아예. 예, 아예 없었을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면 5대 3인 상황이면 문형배 소장 대행이나 정교선 재판관이나 이분들은 선고기일을 잡을 사람이 아니다.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것 자체는 다른 결론이 아니라 8대 0 전원 일치 파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왔다. 이게 선고가 잡히지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갈 경우에 아, 내부에 문제가 있구나. 전원 일치 파면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로 잡혀서 8대 0을 의심하지 않는다. 12월 3일 아니었습니까? 작년? 예. 12월 3일이고 그날로부터 123일 만에 그러니까요. 예. 예. 123이 됐더라고요. 응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확인은 안 되죠. 워낙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가 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찌라시로 이렇게 도는 얘기는 그런 건 있었어요. 선고 날짜를 못 잡는 게 5대 3이 안 바뀌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다.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4월 18일 날 퇴임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아예 그 선고 못하고 퇴임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그중에 한 분이 내가 입장을 바꿔서 인용으로 가겠다. 그 대신 시간을 좀 달라. 내가 개인 입장을 좀 정리하고 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실마리가 풀렸고 이제 6대 2가 되면 어차피 인용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두 명도 인용으로 가고 뭐 개인 의견이나 뭐 이런 것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장윤배 변호사님. 좀 합리적인 것 같기는 해요. 저는 5대 3이라는 게 왜 이제 어쨌든 긴장시켰잖아요. 저도 팩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 기자도 이제 추정이라고 그랬는데 헌법 연구를 하신 분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을 많이 이제 보신 분들 말씀을 들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이게 탄핵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도 마찬가지인데 6명이 인용 요건이고 1명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법이 없어지기도 하고 위헌하면 그리고 누군가는 고위공직자 이건 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이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그 사람들이 파면이 되고 그래서 마치
다수결의 게임처럼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의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든 의견을 좀 맞춰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5대3 이러면 완전히 한 명으로 그냥 갈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여기서 시작됐을 거다라는 이른바 이제 추정이 나왔던 건데, 인용 기각에서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의견이 갈릴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도 기사를 봤더니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 MB 정부 때 아마 법조인 뭐 로스쿨 학생들 데려다 놓고 한번 물어봐라. 파면일지 아닐지 법리적으로 99% 이상이 파면일 거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고, 각하 얘기를 그러니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각은 본안을 들어가는 거고 실체를 봐야 되는데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잘못됐다. 문턱에도 들어가기 전에 그 문턱부터 막아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각하할 거면 이미 평의를 거쳐서 절차를 끌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2명의 재판관이 각하 의견 냈는데 그때 2시간 심리했습니다. 지금 며칠을 했습니까? 8대 0으로 나올 거라고들 다 예상을 하는데 세 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인규 대표님은 몇 대 몇 예상하세요? 저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그 선고일이 고지가 좀 늦어지면서 내부에서 최소 한 명 정도는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해왔었거든요. 네. 뭐 5대3 설은 저는 애초부터 취급을 안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7대1로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한 명의 재판관이 굉장히 외로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 아마 7대1로 가서 조금 이렇게 지연이 되더라도 끝없이 설득을 하는 거죠. 이 국가적인 중차대한 헌법재판소, 그것도 무슨 고위직에 있는 어떤 한 공무원을 파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인데 헌법재판소가 의견이 갈려서 되겠느냐, 내지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 등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도 이 국론 분열이라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한 명의 재판관이 어떤 절차 지연까지는 영향력을 끼치더라도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7대1로 의견 내기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8대 0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직에 복귀시킨다고 하면요, 친위 쿠데타를 한 것이 명백한데, 그래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내란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직에 복귀시키면 한 번 친위 쿠데타가 어렵지 2번, 3번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지 헌법을 포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대 0으로 이거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결정문을 상상해봐도요, 기각 결정문은 법조인이라면 쓸 수가 없다. 근데 그거를 불가능을 쭉 한다고 하면은 윤석열의 순장조가 되겠다는 건데, 이분들이 뭐 법조인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재판관의 지위까지 오르신 분들이 이제 무슨 더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판관들의 양심을 좀 믿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주변에 이제 변호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기각결정문 쓸 수 있겠냐. 쓸 수 있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유가 없어요. 면죄부를 줄 법리적인 사유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거는요, 그냥 제2, 제3 내란에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은 10년, 20년 거의 그 수준으로 후퇴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헌법재판관들한테 있을 거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리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국회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했다고 하죠. 근데 케이블 타이로 기자 손을 묶고 무릎을 꿇리고 했던 게 또 최근에 공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질서 유지 차원으로 들어갔으면 왜 국회의장이 담을 넘습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누가 없었다고 했습니까? 정권의 2인자 국무총리가 실체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그런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해도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건 상식에도 헌법에도 법률에도 너무나 위배되기 때문에 저는 8대 0 기각을, 그러니까 인용을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 0 의심하지 않는데요. 그 기각 결정문 쓰기 어렵다고 못 쓰겠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냥 여러 사람이 합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의원도 어제 방송을 하는데
기각결정문은 도저히 쓸 수 없다 예. 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법률가 출신이 시도를 해봤나 봐요. 기각결정문을 쓰려고. 근데 그분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쓰기 정말 쉬운 거는 파면결정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최근에 어떤 걸 했었냐면 할 거 다 해봤잖아요. 삼보일배, 일만배, 뭐 삭발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참다 못해 직접 쓴 파면결정문 쓰기 운동을 한번 했거든요. 캠페인을. 김선민 대표부터 시작해서 저도 한번 써봤는데 정말 잘 나가요 이거. 예전에 기사 쓰는 것보다 쉬워서 쫙쫙쫙쫙 해서 마지막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쓰니까 잘 써지더라고요. 이렇게 늦어졌던 것, 과거 박근혜 때 보면 당일 오전에까지 평일을 이어갔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결정이 일찍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찌감치 8대0 결정을 났지만 이게 국론 분열도 심해지고 사회통합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두를 설득할 수는 없어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마저도 저런 논리에는 수긍이 가는 그런 결정문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문 아닙니까? 결정문이니까 티 하나, 오자 하나, 흠 하나 없게 완벽한 걸 쓰기 위해서 계속 살펴봤을 거다. 다만 이제 출신에 따라서 자기를 추천해 준 쪽을 좀 생각해야 되는 분들은 별개의 의견으로라도 난 나의 의견을 좀 밝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아직 완성 못했어. 조금만 기다려줘. 이러면서 선고기일이 늦어진 거 아닐까. 나중에 뭐 다 밝혀지겠지요. 세 분 모두 8대0 예상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8대0 말고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이제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이 선고가 될 텐데 전원일치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게 그 재판장이 이렇게 그 발표할 때 선고문을 읽을 때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중기 대표님. 그러니까 주문을 먼저 읽느냐 나중에 읽느냐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 심판은 현재 이제 원래 9명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흔역 재판관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8명이 지금 심리를 해왔고 박근혜 탄핵 때도 8명이 헌법재판관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6명 이상이 인용을 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6대2만 나와도 파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6대2, 7대1, 8대0 설이 있는 건데, 의견이 갈릴 경우, 그러니까 8대0이 아닐 때는, 문영배 소장 대행이 들어와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각각의 의견을 먼저 발표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인용 의견을 내는 것이고, 전원일치일 경우에는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일치일 때는 먼저 각하사유 판단한 거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 다 읽죠. 재판장, 그 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이 다 읽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때문에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리고 헌법소 의지가 없고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 듣고 싶어하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하면서 재판장이 그 시각을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고문을 다 읽고 그 시간이 아마 한 11시 한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그 시간을 기재하는 순간 이제 그 효력이 발동이 돼서 윤석열은 그 즉시 이제 직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개 생방송도 하고 또 일반인들 방청도 지금 4,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전 국민이 지켜보고 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마 인용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는 전원일치의 아마 파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문은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읽겠지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낭독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예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 정도 선이지 않을까. 이제 뭐 그동안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길 수도 있고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더 짧을 수도 있고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저거는 제가 설명 조금 드리면 네. 아마 인용 결정문은 굉장히 길게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0페이지는 최소 넘을 거고 한 150페이지 사이에 아마 양은 많을 것 같고요. 보도자료도 당연히 내겠지만 문영배 소장 대행이 읽는 그 선고문을 또 따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읽기 편하게 이제 따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선고문을 과거에는 읽었던 시간이 이제 20분 정도 평균으로 이제 나타날 거라서 아마 이번에도 그 비슷한 수준 아닐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비록 내란으로 이자가 스스로 이제 멸망을 재촉했을 뿐이지만 정말 대통령 당선되고부터 그 내란을 저지르기까지 했던 그 죄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파면 후에 우리가 짚어볼 일이지만 정말 다시는 저런 자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국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는 이런 자를 우리나라가 참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견뎠다니 참 생각하면 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습니다.